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준입니다. 병법사 제74부 진주성은 사수했으나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까 합니다. 1592년 10월 6일에 진주 목사 김시민은 고민에 빠지게 되죠. 무려 3만 명에 육박하는 대규모 일본군이 진주성 향해서 진격해 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 일본군의 숫자에 대해서 실록에서는 좀 기록이 명확하진 않아요, 이게. 야사의 기록도 이게 좀 약간 서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이제 가장 통상적인 것은 2만에서 3만 사이 정도로 보고 있는데, 진주 국립박물관에서는 3만 명 설을 채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는 2만 명 정도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냥 3만 명 설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제 3만 명이 육박하는 일본군이 진주성으로 진격해오고 있었는데 바로 동문 밖에 경상 우병사 유승인이 입성을 요청하고 있었다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경상 우병사 유승인을 받아들이게 된다면은 기껏 자신을 중심으로 짜놓은 진주성의 지휘체계는 혼선을 빚게 될 게 분명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입성을 거부한다면은 곧 들이닥칠 대규모 일본군에게 아군이 눈앞에서 도륙당하도록 내던지는 격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자, 고민 끝에 김시민은 최종적으로 유승인의 입성을 거부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만약 여기서 진주성이 무너지게 된다면 이것은 단순히 진주성의 군민들이 도륙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돼요. 일본군은 그토록 원하던 호남으로의 진공 경로를 확보하게 되며 이는 조선 측이 호남 상실과 더불어서 남해의 제해권도 유지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왜냐면은 이순신의 기지가 바로 이 호남 지역에 있잖아요. 자, 따라서 이 진주성의 운명에 전쟁의 향방이 달려있다고 해도 정말 과언이 아닌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김시민은 한치의 실수도 한치의 오류도 여기서 허용할 수 없다.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김시민은 다소 비정하지만 유승인의 입성을 거부하게 되고 안정된 지휘체계를 확보하는 쪽으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물론 눈앞에 아군이 죽어나가는 모습을 지켜만 보고 있는 것이 여간 괴로운 일은 아니죠. 더군다나 유승인은 김시민에게 있어서 상관이었어요. 왜냐면 자기는 진주 목사고 유승인은 경상 우병사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상관이 죽도록 방치한다는 것은 훗날에 엄청난 문책이 될 수도 있는 문제였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김시민은 나중에 이런 문책을 당할 것을 각오를 하고 굉장히 괴로운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끝내 유승인의 입성을 거부하게 되었다는 거죠. 김시민은 유승인에게 적이 밀어닥치고 있는 상황이라서 갑자기 성문을 열어줄 수가 없으니까 성 밖에서 응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애둘러서 말을 합니다. 근데 사실상 이거는 유승인한테 그냥 성 밖에서 죽으라는 소리랑 다름없는 거잖아요. 결국 유승인은 곧이어 들이닥친 대규모 일본군의 공습을 받고 치열한 접전 끝에 전몰되고 맙니다. 자, 김시민의 조치에 대해서 유승인의 입장이 무엇이었는지는 실록에 명확하게 전하고 있지는 않아요. 즉 유승인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을 했는지는 명확하게 전하고 있지는 않은데 하지만 뭐 이제 의병장 곽재우 같은 경우는 김시민의 과감한 결단을 칭찬하는 말을 했다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제 관련된 내용을 사료를 통해서 살펴보면은 이렇습니다. 적이 진주에 육박했을 때 유승인이 말을 달려 성 아래에 이르러 들어가려고 하였는데 김시민이 장수의 명령 개통이 전일하지 못할까 염려하여 성문을 닫고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말하기를. 자, 김시민이 유승인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바로 그거였죠. 지휘체계 혼선 문제였어요. 근데 유승인한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성문을 계엄 중에 열고 닫을 때 창조간에 변이 있게 될까 염려되니 주장은 밖에서 응원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좀 둘러서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적군이 밀려들어오고 있는데 여기서 갑자기 성문을 열었다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당신은 바깥에서 싸워라 하는 거예요. 근데 말이 좋아서 바깥에서 싸우라는 거지 사실상 이거는 죽으라는 거랑 다름없다는 거죠. 자, 유승인이 돌아오다 적을 만나 패하여 사천 현감 정득열, 권관 주대청 같이 합류해 있었다고 그랬죠. 등과 함께 모두 전사하였다. 자, 그 이하 사례 내용을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곽재우가 김시민이 유승인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감탄하기를 이 계책이 성을 온전하게 하기에 충분하니 진주 사람들의 복이다 하였다라고 돼 있죠.
자, 그래서 곽지호 같은 경우는 이런 김시민의 과감한 결단에 대해서 칭찬하는 말을 해줬는데, 모르겠어요. 막상 이제 어떻게 보면 피해 당사자죠. 피해 당사자인 유승희는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실록에 딱히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에 보시는 저 사진이 진주성에 가시면 볼 수 있는 김시민의 동상인데, 김시민은 무관이 맞아요. 이 사람이 이제 진주 목사라고 해가지고 혹시 문관 출신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분은 원래 무관 출신이 맞고, 성격이 좀 독특하긴 해요. 사실은 그 이전에도 좀 독특한 성격을 많이 보여줬는데, 그런 만큼 이런 좀 과감한 결단도 내렸던 것 같아요. 참고로 그게 밑에 쓰여있는 글자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김시민의 시호가 충무공이에요. 그러니까 이순신만 충무공인 게 아니라 김시민도 충무공이죠. 그리고 글쎄요, 그냥 우연히 일치일지 모르겠는데 두 명의 충무공이 모두 막판에 이제 전쟁의 승리를 목전에 두고서 전사를 하셨다는 또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참고로 이 사진을 언제 찍었냐면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군대를 공군을 갔잖아요. 그리고 공군 교육사령부가 진주에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정말 진주가 잊을 수 없는 도시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진주 교육사령부에 이제 훈련소가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입소를 하려고, 제가 이제 집이 인천이니까 이게 당일치기로 물론 내려가려면 내려갈 수 있는데 그게 좀 빠듯해가지고 그냥 전날 미리 내려갔어요. 전날 이제 친구랑 같이 미리 내려가가지고, 하여튼 역사를 좋아하는 거는 이때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모양이에요. 다음날 군대를 입소한데도 불구하고 그 전날 이제 미리 내려가서 진주성을 이제 답사를 하고서 온 거예요. 그래서 답사를 하면서 봤던 것 중 하나가 바로 요거였는데, 이게 충무공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김시민 시호가.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충무공 이순신 아닌가? 이순신 장군 동상이 여기 왜 있지? 나 알고 봤더니 나중에 이제 김시민도 충무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좀 하도 신기해서 이제 그 사진을 찍었던 기억이 납니다. 유승인 부대를 전멸시킨 일본군은 곧바로 그 여세를 몰아서 진주성에 대한 포위를 시작하게 됩니다. 일본군의 주력은 진주성의 동문과 북문을 집중적으로 포위를 하게 돼요. 아래 보이시는 지도가 이제 진주성 지도인데, 이게 대략 이제 1700년대에 만들어진 지도로 추정이 됩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은 지금 실제 진주성에 가시면은 진주성이 내성만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고 계신 그 성벽이 내성이에요. 원래 외성이 따로 있었거든요. 외성은 지금 현재 남아있지 않고 내성만 있는 형태이고요. 이렇게 진주성은 강을 끼고 있으면서 내성과 외성으로 구분되어 있는 상당히 좀 이제 잘 만들어진 성이에요. 물론 이제 일본의 전국시대를 보면은 이거보다 더한 철옹성도 많이 있지만, 당시 조선의 읍성 체계 중에서는 굉장히 이제 잘 만들어진 성 중 하나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바깥에 외성이 있고 그 안에 민가가 있어요. 민가가 빼곡하게 있고, 그리고 다시 내성이 있고 그 안에 주요 핵심 시설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여기 이제 관광 명소로 가는 촉성루, 그 촉성루가 바로 내성이 있고, 여기가 사실상 이제 군 사령부 역할을 하는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이 진주성의 지형을 놓고 보시면은 남쪽에 남강이 흐르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성벽으로 딱 둘러싸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 진주성을 공격할 수 있는 곳은 남쪽은 거의 공격이 불가능한 지역이고, 여긴 공격하려면 수군 끌고 와야 돼요. 근데 일본 수군은 여기 못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격하는 게 가능한 지점이 동문, 북문, 서문이에요. 근데 또 서문 지역은 굉장히 이제 조선 측 입장으로 봤을 땐 내륙에 깊숙이 있는 지역이고, 또 호남 의병들이 지원을 와가지고 견제를 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역시 서문 지역도 일본군이 집중적으로 공격하기는 어려운 지역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일본군이 공격 가능한 루트는 동문과 북문입니다. 근데 북문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산악지대가 좀 있는데, 여기 또 곽지호 의병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 제대로 공격할 수 있는 거는 동문이고, 그 다음번이 이제 북문이 타깃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서문 같은 경우는 공격을 한다 하더라도 아마 그렇게 집중 공격을 하기에는 좀 어려웠을 거예요. 진주성 전투 당시 조선군의 전력은 양쪽으로 일본군에게 열세였어요. 하지만 진주성이 남문인 남강으로 보호받고 있는 데다가 인근 지역에 곽지우, 최경혜 등의 의병부대가 있었기 때문에 일본군의 진주성 공략은 곤란한 점이 있었다는 거죠. 그럼 아래 사진 보시면은 여기가 바로 그 촉성로 부근인데, 남강이 있고 촉성로가 있는 그 라인을 딱 보시면은 거의 절벽이에요. 여기가 바로 또 이제 논기가 뛰어내렸다고 알려진 그 절벽이기도 하죠.
그래서 사실상 강을 끼고 있는 절벽 위에 또 성벽을 설치한 형태이기 때문에 남문은 거의 공격이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남아있는 것은 동문, 북문, 서문인데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여기 또 의병 부대들이 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군이 진주성을 완벽하게 포위해서 집중 공격하기에는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거죠. 자, 아무튼 공선전이 시작되자 일본군은 자신들이 자랑하는 조총을 이용해서 진주성에 집중 화력을 퍼붓게 됩니다. 이에 조선군은 조총 탄환을 피하기 위해서 삼각기에 몸을 숨기게 되고 잠시 동안 방어 공백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또 이 진주성 공성전 관련해가지고 잘 만든 영상이 하나 있는데 이것도 진주 국립박물관에 가보시면 있어요. 거기 가서 한번 그거를 확인을 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본 정복시대를 놓고 보시면은 일종의 이제 휴대용 바리케이트를 들고 다녀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저렇게 나무들을 원형으로 묶어가지고 세워놓는데 이거를 이동하면서 바리케이트처럼 앞에서 세워놓고 방패막이로 삼아서 그 뒤에서 장전을 하거나 혹은 그 뒤에서 사격을 하거나 하는 경우가 왕왕 있죠. 뭐 이제 영상에서는 이 사진에서는 이제 바리케이트를 세워놓고 사격할 때는 앞으로 나와서 쏘는 방식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소형 바리케이트들을 휴대해서 가지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방어 공백이 생긴 틈을 타서 일본군은 성벽 근처에 방벽을 건설하고 사다리를 걸치면서 성벽 위로 올라가기 시작하죠. 그리고 일본군은 여기에 더해서 3층으로 된 공성탑을 만들게 되는데 그게 또 이제 아래 사진에 보이시는 바로 저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불멸의 이순신에서는 이 공성탑이 나오긴 했는데 그게 킹덤 오브 헤븐 같은 그런 이제 영화에서 나올 법한 형태의 공성탑을 갖고 왔더라고요. 그런 건 아니었어요. 일본군이 사용했던 공성탑은 그렇게 이제 엄청난 크기로 다가가가지고 상대방 성벽에다가 다리를 걸쳐가지고 넘어가는 그런 형태의 공성탑이 아니고 약간 좀 이제 크기는 규모는 좀 작습니다. 저렇게 이제 소규모로 돼 있어가지고 위에 다락을 설치해서 한 두세 명 정도가 올라가서 그 위에서 조총 사격을 한다든지 궁시 사격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거기서 이제 화염병 같은 그런 포환을 던진다든지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이제 한번 잠깐 언급드린 적 있죠. 포라곡이라고 불렸던 화염병 비스무리한 그런 무기가 있었다고. 그런 것들은 이제 투척한다든지 하는 형태의 공성탑이에요. 이거는. 자, 그런데 이제 조선군 역시 여기서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지만은 않죠. 당연히 조선군도 일본군이 사다리를 올라가기 위해서 조총 사격이 뜸해진 틈을 타가지고 재빨리 성곽기에 몸을 일으켜서 궁시 사격을 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전투를 묘사한 민족 기록화가 있는데 보면 조선군이 상당히 다양한 형태의 무기를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제가 그 밑에다 써놨다시피 진주 박물관 공식 홈페이지 가셔가지고 전시 안내 코너 그리고 3D 입체 영상관 코너로 가시면은 여기 진주대첩 그 다음에 또 이제 명량해전 관련된 영상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게 원래 3D 입체 영상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진짜로 진주 박물관 가셔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게 아마 제 기억으로는 30분 단위로 그게 영상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그 특수한 안경 같은 거 하나 이제 바꿔서 볼 수 있는데 뭐 그렇게 보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귀찮으시면 박물관 안 가시고 댁에서 직접 인터넷을 통해서 보셔도 되고 합니다. 나름 이제 제가 볼 땐 고증을 잘해서 만든 영상이에요. 다만 중간에 좀 이제 손발이 오글거리는 멘트가 들어있는 게 약간은 좀 이제 흠인데 그런 거 빼면 굉장히 잘 만든 영상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자, 그리고 조선군은 자신들이 자랑하는 화포를 이용해서 일본군의 공성 병기들을 파괴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화공을 가해서 일본군이 건설한 방벽들을 불태우는 등 정말 치열하게 항전을 하게 되는데 예전에 이제 제가 제 커뮤니티에다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 바로 이제 진주성에 배치되어 있는 화포들이죠. 수많은 총통들이 여기에 이제 배치됐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다만 이게 전시가 되어 있는 것이 남강 쪽으로 전시가 되어 있는데 남강 라인으로는 일본군이 쳐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이쪽에 있는 화포가 불을 뿜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건 진짜 전시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 실제로는 이제 외성 쪽에 좀 많이 배치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외성은 현재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이제 어쩔 수 없이 경관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쪽 라인에다 배치를 하지 않았을까 추정을 하고 있어요. 자, 이상의 내용을 사료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적이 대나무와 소나무 가지를 많이 엮어 배와 엮어서 마기를 만들고 흙을 쌓아 그 속을 채워 우리 군사가 모르게 대나무 사다리 수천 개를 만들었는데
한 칸 너비쯤 되는 것으로 그 위에 망석을 덮어 많은 군사가 동시에 일제히 오르게 하려 하였으며 3층의 산대를 만들어 성첩을 내려다보게 하였다라고 돼 있죠. 여기서 말하는 3층의 산대가 아까 말씀드린 그 공성탑을 지칭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수많은 사다리와 그 다음에 이런 산대, 공성탑을 이용해서 성벽을 기어오르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다음 내용 보면은 김시민은 화구를 미리 준비하고 화약을 종이에 싸서 풀로 묶어 성 위에 감춰두게 하고 대포 및 대석을 나누어 설치하게 하였으며 여장 안에는 가마솥을 비치하고 물을 끓여 대비하도록 하였다. 여장은 뭐 이제 성벽을 말합니다. 성곽기 안쪽에서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적이 공격할 장비를 모두 갖추고 사면으로 육박하자. 사면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사면은 아니에요. 기껏해야 이제 3면이었을 거예요. 그나마 이제 치열하게 왔던 거는 동문과 북문이죠. 적이 성 안에서 현자총을 쏘아 산대의 적을 맞춰 떨어뜨리고, 자, 성 안에서는 이제 현자총을 쏴가지고 산대의 적을 맞춰서 떨어뜨리라고 되어 있죠. 현자총은 총통인데 이게 총통 중에서는 가장 소구경에 해당합니다. 근데 그런 만큼 이제 화약 소모량도 적고 상당히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무기예요. 그래서 이걸로 공성탑을 부수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화약과 풀로, 즉 연안성에서 있었던 것처럼 화공을 가하는 거죠. 송장을 튀었다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송장은 당시 이제 일본군이 사용했던 바리케이트를 의미해요. 그래서 그거를 불태우면서 화공을 가하고 또 대포로 대나무를 엮은 긴 사다리를 부수고, 근데 이거는 제가 볼 땐 대포는 아닌 것 같고 정확하게는 아마 비격진천례류 같아요. 아니 사다리를 부수는데 대포로 쏘는 거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각도도 안 나올 텐데 아마 비격진천례 같은 것을 떨어뜨려가지고 사다리를 통째로 날려버리는 그런 방식을 썼겠죠. 그리고 끓인 물을 퍼붓기도 하고 큰 돌을 던지기도 하여 여러 가지 공격용 장비를 격파하게 되죠. 그러니까 연안성에서 있었던 것과 굉장히 유사한 모습으로 치열한 수성전을 벌이는 모습이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 외적이 모두 방패로 가리고 머리를 감싸고서 처음에는 동문을 공격하였는데 앞에서 한꺼번에 올라가게 하고 뒤에서는 1000개의 총으로 일제히 사격하여 성 위에 사람이 설 수 없게 하였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설명드린 대로 조총으로 일제 사격하여서 순간적으로 조선군이 성곽기의 몸을 낮춰서 숨게 만들어서 방어 공백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일제히 사다리 타고 올라가는 거죠. 자, 그러나 김시민은 무리를 지휘하여 아무래도 사다리 타고 올라갈 때는 조총 사격을 할 수가 없잖아요. 아군이 맞으니까. 그때를 틈타서 재빨리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김시민은 무리를 지휘하여 활과 세뇌와 포를 쏘고 돌을 굴려 내리니 적병이 이르는 곳마다 죽어 넘어져 쓰러진 시체가 3대처럼 질비하여 일단 공격을 완전히 좌절시켰다고 되어 있죠. 정말 치열한 수성전이 벌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처럼 치열한 공성전이 전개되자 조선군이든 일본군이든 정말 처절한 사투가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전국시대를 다룬 일본 영화를 보면은 가장 먼저 성벽에 올라간 무사가 호쾌하게 자신의 이름을 외치면서 용명을 뽐내는 그런 장면들이 의뢰 나오잖아요. 그리고 영화에서는 무명 출신의 주인공이 가장 먼저 성벽에 올라가서 수훈을 세워서 출세하는 것이 뭐 어떤 일반적인 스토리이기도 해요. 하지만 현실은 결코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실전에서는 가장 먼저 공성이 투입된 병사들 대부분이 성벽에 오르다 죽는 게 그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운이 좋게 몇몇이 성벽 위로 올라온다 하더라도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면 순식간에 수비군에게 도륙이 날 수밖에 없게 되죠. 따라서 영화에서처럼 가장 먼저 성벽 위에 오른 용사는 사실은 정말로 가장 먼저 성벽을 올라간 게 아니라 그때 먼저 올라갔던 사람들 중에서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이요. 엄밀히 말하면은. 그리고 비록 성벽으로 보호를 받고 있다고는 하지만 수비를 하는 조선군도 처절하기는 마찬가지예요. 애초에 전쟁과 거리가 있었던 농부 출신들 병사들은 자기가 맡은 구간에 적의 공성 병기가 걸리지 않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조선 같은 경우는 특히 병농일치 사이였기 때문에 알고 보면 여기는 병사들 대부분이 다 농부 출신들이에요. 나한테는 처음 전쟁터에 나와가지고 사람 죽이는 건데 얼마나 간 떨리겠어요. 그래서 아마 간절히 기도할 거예요. 부디 내가 지키는 성벽 앞쪽으로 적의 사다리가 걸치지 않기를. 그죠? 근데 하필 자기가 지키는 구간에 적의 공성 병기가 걸리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아수라장이 펼치게 되는 거죠. 적군도 나름 이제 선발된 용사들을 뽑아서 올려보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적군의 선발된 용사들이 정말 황소처럼 콧기문을 내뿜으면서 멧돼지처럼 달려들기 불보듯 뻔하다는 겁니다.
만약 여기서 수비군이 겁을 먹고서 우물쭈물하거나 겁먹은 병사 하나가 무기를 던지고서 도망을 친다면은 이 공포가 또 묘하게 전염이 돼요. 그럼 나머지 병사들도 덩달아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휘관이 아무리 현이치를 고수하라고 외친다 하더라도 소용이 없게 된다는 거죠. 이미 공황 상태에 빠진 수비대는 와르르 무너지게 되고 일본군은 곧바로 돌파구를 마련해서 끝도 없이 밀려들게 될 게 뻔하다는 거죠. 이처럼 수성을 하는 조선군이든 공성을 하는 일본군이든 문제의 핵심은 용감하고 헌신적인 병사들이 얼마나 많은가였어요. 자, 그래서 공성을 하는 일본군도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몸을 날려가면서 육탄전을 벌여야 했고, 수성을 하는 조선군도 적의 공성 병기를 파기하기 위해 몸을 삼각기 위로 노출시키면서, 왜냐면은 이 그렇잖아요. 삼각기에 몸을 숨기면서 사격을 하면은 안전할지 모르겠는데 그럼 제대로 맞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제대로 싸우려면 삼각기 위로 상반신을 노출시키면서 싸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진유성 전투가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양측 다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이었고 정말 필사적으로 할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전투가 얼마나 치열했을지는 쉽게 가늠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진주성에서 벌어진 처절한 공성전은 9일 동안 계속됩니다. 하지만 진주성은 원체 견고한 요새였고 더군다나 조선군 지휘관인 김시민을 중심으로 혼연일체가 돼서 움직였기 때문에 수비가 철통 같았다는 거죠. 게다가 일본군은 성 밖의 산지에 있는 소규모 의병들의 견제 때문에 공성에만 집중하기도 어려웠어요. 이 이상 장기전이 불리하다고 판단한 일본군은 공성 10일째가 되는 날 모든 걸 총동원해서 총공세를 퍼붓기 시작합니다. 근데 총공세라는 게 이게 좀 준비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수성군도 이거를 모를 수가 없어요. 쟤들 딱 움직이는 거 다 보이잖아요, 위에서. 대충 언제쯤 이제 총공세를 하겠구나 라는 것이 이제 감지가 되기 때문에 총공세를 기습적으로 가한다 하더라도 사실 수성군도 어느 정도 감지를 하고 대비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공성 10일째가 되는 날 새벽에 기습적으로 일본군이 진주성을 포위한 후에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동문과 북문에 집중적으로 맹공을 퍼붓게 되죠. 악에 바친 일본군은 북문의 일부 구간에 돌파구를 마련하기도 했어요. 정말 악에 바쳐서 막 마구잡이로 달려든 거죠. 하지만 이 지역을 지키고 있던 곤양 군수 이광학이 공격을 지휘하던 적장을 사살하면서 조선군이 승기를 잡게 되죠. 서문을 수비하던 만호, 최덕량 역시 한때 성벽에 돌파구가 생기고 무려 민가 1천여 채가 휩싸이는 등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군이 동문, 북문뿐만 아니라 서문도 굉장히 이제 치열하게 공격을 했던 거죠. 주요 공격 루트는 동북이었겠지만, 자, 그러나 여기서 이제 사력을 다해서 이것을 막아내면서 결국 이제 일본군의 공격은 점점 밀려나게 됐다는 거죠. 동이틀 무렵이 되자 일본군은 패색이 짙어지게 되고 결국 공성을 중단한 채 퇴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승리의 기쁨도 잠시, 전투가 거의 끝나갈 무렵 한 가지 불행한 사건이 터지게 되죠. 위험을 무릅쓰고 독전을 하던 진주 목사 김시민이 그만 어디선가 날아온 조총 탄환을 이마에 맞고 쓰러지게 됩니다. 김시민이 의식을 잃자 곤양군수 이광학이 김시민을 대신해서 지휘권을 이어나가게 되면서 전투는 조선군의 승리로 무사히 마무리가 되었다는 거죠. 약간 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노량해전과 좀 유사한 그런 마무리가 됐죠. 자, 이상의 내용을 사료를 통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바야흐로 전투가 무르익을 무렵 또 하나의 대진이 동문의 경우처럼 갑자기 북성을 공격하였다. 이에 만호 최덕량이 죽기를 무릅쓰고 대항해 싸우면서 일사불란하게 막아내었는데 동력이 밝아오자 조금 뜸해졌다. 성 안의 나무와 돌, 기와 띠풀 등이 거의 없어졌으며 시민도 탄환에 맞아 누웠다. 이때 곤양군수 이광학이 외장을 쏘아 죽이니 한낮이 되어야 적진이 비로소 퇴각하여 시체를 태우고 포위를 풀고 흩어졌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전투 중에 이제 어디선가 날아온 탄환에 김신이 맞아서 쓰러진 거예요. 다만 직사한 건 아니었고 이때 중태에 빠졌죠. 그래서 곤양군수 이광학이 외장을 쏴서 죽이게 되면서 결국 이제 새벽에 시작했던 전투는 한낮이 돼서 끝이 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결국 일본군은 전사자들의 시신을 수습하고 포위를 풀고 돌아가게 되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일본군의 호남 진출은 또 한 번 좌절을 맛보게 됩니다. 압도적인 전력 차에도 불구하고 진주성은 굳건하게 버텨냈으며 이는 조선군이 육지에서도 일본군과 해볼만 하다는 자신감을 불어넣기에
충분했다는 거죠. 그러나 한편으로 진주성의 승리는 빛바랜 승리이기도 했어요. 정작 지휘관인 진주성 목사였던 김시민이 여기서 전사하고 말았다는 거죠. 이로써 조선은 비록 호남을 지켜냈지만 김시민이라는 명장 하나를 잃게 되는 어떻게 보면 좀 씁쓸한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장대했던 진주성 전투에 대한 이야기를 끝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다시 또 위로 올라갈게요. 지금 계속 위아래로 가고 있는데, 정문부가 지금 현재 대대적인 반격 작전을 준비하고 있죠. 의병을 일으켜서 함경도 일대의 세력을 결집시킨 정문부가 본격적으로 길주성을 노리게 되는데, 과연 정문부는 길주성을 탈환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